이더리움이나 또 비트코인이나 내재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 대표님께서는 투자하실 때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나 시그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사실 기축통화의 움직임 먼저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유동성 봅니다. 근데 유동성이라고 할 때 대부분 기존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 달마다 발간되는 레포트들을 보고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블록체인은 특이하게도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의 흐름만 잘 보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막을 수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더리움 자산이 굉장히 위험 자산인 거는 담보로 가장 많이 쓰이는 자산이기도 해요. 즉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는 자산입니다. 근데 이 레버리지율이 얼마나 많이 시장에 껴 있는지를 유동성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네네. 뭐 올해 뭐 한 4월 달만 해도 굉장히 유명한 커브 파이낸스라고 하는 그 디파이에서 가장 유명한 하나의 덱스인데 네. 거기에 창업자가 한 400억 규모로 대출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이제 하락하면서 그 대출 포지션이 정리가 되냐 안 되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리스크를 논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결국엔 그 사람이 뭔가를 대출해 갔다. 그것도 사실 블록체인 위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따른 이게 만약 잘못됐을 때 어느 정도의 파장이 일어날 건지도 다 유동성을 보면 프로토콜에 예치되어 있는 유동성들을 보면 다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딱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가격 흐름과 그다음 전체적인 유동성 흐름 딱 이렇게 세 가지만 보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와, 네. 좋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했을 때 좀 불길한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것들 여기서 뭔가 이 움직임은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부분도 혹시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되게 많죠. 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라루나 사태가 있었죠. 네. 테라루나가 2022년도 5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가격 하락이 시작됐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2022년 5월 딱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잘못돼가지고 가격이 하락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업에 있는 분들은 사실 3달 전부터 이 이상 징후를 많이 예측을 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재밌는 건 뭐냐면 테라루나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었거든요. 네. 뭐 1달러의 이제 가치를 갖는 어떻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발행을 했었는데 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즉 대부분 사람들이 이 바구니에 테라라고 하는 코인을 넣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빼가는 국면이 있었거든요. 그게 3달 전부터 보였어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뭐 50%, 30%, 20% 이렇게 비율로 돼 있던 어떤 스테이블 코인들 점유율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고 급격하게 이제 그 테라라고 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사실 짐작을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업계 사람들은 그 자산을 계속적으로 팔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동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리스크긴 합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네. 확실히 이게 이미 그 현상들이 오기 더 전부터 어쨌든 유동성이라는 건 계속해서 변하는 거니까 그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 맞아요. 맞고 특히나 이렇게 우리 대체 가치가 없는 이런 우리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사실 유동성에 의해서 사고 팔고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데 유동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시그널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번 시장에는 이 정보 비대칭성이 너무 심한 시장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여기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정보량이 같을 수가 없고 이거를 또 해석하기도 너무 어려운 그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거 뭔가 잘못될 거를 미리 알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피해로 귀결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정확한 정보보다는 좀 사람들에게 좀 솔깃할 것 같은 자극적인 정보만 너무 그렇게 제시를 하니까 네. 정확한 정보를 받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자, 그럼 최근에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해서 이게 또 굉장히 큰 화제가 됐는데 국민연금의 이런 행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향후에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을 담는 날이 오게 될까요? 네, 저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입했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에 굉장히 좋은 견해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국민연금은 하나의 어떤 섹터에 집중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바구니를 관리하는 게 국민연금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산을 편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곳이고 운영해야 할 자금이 세계에서 3위에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 기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기금을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 매니징 할 때 부족한 부분을 매입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팔아갖고 밸런싱이라는 걸 계속 하거든요. 그 절차로서 사실 코인베이스를 매입한 것 뿐이지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 건 절대 아니라 생각하고 다만 그 코인베이스 어떤 주식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이유들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로는 ETF가 승인되잖아요. 블랙록의 커스터디, 즉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수탁 업무를 하는 것이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네네, 그럼 맞습니다. 코인베이스가 거기 수탁 업무를 하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엄청나죠. 기존에는 사실 코인베이스 거래소, 우리나라 치면 머피트나 비스무 같은 거래소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매출을 유지하던 곳인데 새로운 매출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레이어 2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레이어 2에서 코인베이스가 투자를 잘한 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이 거기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미. 그게 네, 근데 옵티미즘이라는 옵티미즘에 네, 옵티미즘이라는 그런 그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베이스라고 하는 또 그쵸. 내놨고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을 잘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적으로 다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한 거죠. 그러면 네, 이제 네,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선택을 한 거네요. 그쵸. 왜냐하면 네. 우리 국민들의 어쨌든 그 그쵸. 자산들을 네. 잘 불려줘야 되고 그런 어쨌든 이런 선택들은 굳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보다는 가장 본인들의 현재 입장에서 훌륭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네.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네, 내겠습니다. 지금 앞서 사실 답을 좀 주셨어요. 비트코인이 이제 지금 큰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되는 네. 이 시점에 굉장히 네. 좀 중요한 시점인데 도미너스가 좀 들쭉날쭉하면서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자, 이 현상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오르는데 알트코인이 왜 오르냐? 대부분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르는 이유는 키높이 맞추는 겁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주체들이 결국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알트코인을 편입해야 되고요.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자산에 대한 편중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리밸런싱 하기 위해서 알트코인을 계속 담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알트코인은 상위 1위부터 30위 안에 드는 알트코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밖에 있는 사실 알트코인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시장의 어떤 가격 조장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총이 워낙 낮아서요. 그래서 탑 30위 안에 드는 그 코인들의 가격 상승은 대부분 포트폴리오 매니징을 위한 리밸런싱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말씀 주신 부분 되게 좋은 게 시총 30위 내라고 하는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저도 시황을 하면서 펌핑되는 코인들을 계속 관찰해 보면 다행히 뭐 솔라나나 아발란체나 뭐 폴리곤 같은 프로젝트들, 체인링크 이런 우리가 사실은 이걸 뭐 검증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아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코인들 위주로 좀 펌핑이 돼서 저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잡코인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쳐다보지 않는 것이 그렇죠. 돈을 크게 벌 수도 있지만 크게 잃을 수도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있는 싸움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법은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돈을 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탑 30위 안에 드는 것들을 매수 매도를 열심히 반복하면서 사실 트레이딩하면서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하나는 그냥 이더리움을 예치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금리로 어떻게 보면 단기 금리를 계속 취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이더리움이 지지부진한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금 어떤 부분이다.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이더리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와 이더리움이 다시 다시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스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이더리움은
시장에 이제 우려가 나오고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 퍼포먼스가 안 좋잖아요. 네. 비트코인은 100% 이상의 수익률이 이번 연도 올랐는데 네.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한 40% 올랐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 수치 자체가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사실 수익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큰 리스크를 감당하고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이 매력 없는 자산이긴 합니다. 현 시점에. 또 이더리움을 활용할 수 있는 또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NFT 시장도 많이 침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담보를 해서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많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모든 게 사실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모든 어떤 블록체인 관련된 것들은 이더리움을 다 기반으로 합니다. 이더리움 기초 자산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이더리움은 결국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해서 결국 블록체인의 프로그래밍을 가능케 한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결국 그것이 사실 이 시장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였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천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용처들은 계속 많아질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대표님 말씀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제가 과거에 대표님께서 또 하셨던 어떤 영상에서 좀 찾아본 내용인데 향후에 이제 대세 상승장에 오면 이제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순들이 있을 거고 계속해서 이제 이더리움의 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률도 거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회자되어 오던 얘기인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없다 생각해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왜냐면 만약에 이더리움이 기존의 POW 즉 그 작업 증명이라는 방식으로 검증하는 메커니즘을 가져갔다면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미 POS라고 해서 지분 증명 즉 회사의 어떤 주식 발행해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발언권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사실 비트코인이 이제 넘을 수 없는 사실 산으로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탈중앙화성 때문에 그래요. 결국 비트코인은 누군가 단합해서 망칠 수 없잖아요. 왜냐면 너무나도 증명, 검증을 하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단합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를 이제 받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네트워킹 효과가 어마무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이 이제 좀 변했죠. 만약에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분만큼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본가들이 들어와서 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을 어떻게 보면 매수해가지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금의 규모만 클 뿐이지 불가능한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픈AI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샘 알트만이 만들어낸 회사인데 결국 이 사회가 그 사람을 내쫓고 자신들의 어떤 독자적인 길을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예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더리움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다. 지금 안 일어나고 일어날 가능성이 작을 뿐이지. 결국에는 가능하다. 주식을 기반으로 해서 발언권을 내는 이 시스템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이더리움이 이미 그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금의 크기가 커질 그러니까 자금이 많이 들 뿐이지 만약에 자금을 그만큼 넣어서 충분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안 할 이유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더리움이나 어떤 비트코인이나 그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내재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 생각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채굴의 중앙화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지금 뭐 텍사스의 채굴장들이 계속해서 밀집하고 있고 그리고 영세 사업자들의 채굴기를 대형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매입을 해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채굴업 자체가 지금 수익이 많이 남는 사실 시장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수익적으로 봤을 때 사실 시세랑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커야지만 사실 채굴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새로운 어떤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그 시장을 뭐 독점할지 뭐 할지 결정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큰 자본들이 들어와서 그 시장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정도로 이제 시장의 어떤 좋은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그냥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디파이 질문을 좀 드려볼 네. 텐데요. 대표님께서 또 디파이 농부이시니까 네네. 디파이의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 텐데 앞으로 디파이는 이제 앞서 처음에 서두에서도 이제 뭔가 과거보다 많이 이제 정리가 됐고 그렇죠. 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될까요? 지금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뭐냐면 2020년 이제 6월부터 사실 네. 디파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크게 받기 시작을 했고요. 네네. 2021년도에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보였고 2022년도에 굉장히 큰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실 한 가지 레슨 앤 런 배웠던 건 뭐냐면 기존에는 사람들한테 높은 어떤 수익률, 즉 자신들의 어떤 상품의 프로토콜, 은행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자금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뒀다 생각해요. 더 그렇죠. 높은 이자를 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 높은 이자를 줬을 때 어떤 걸 줬냐면 자신들이 발행한 사실 토큰을 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악순환이 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받은 토큰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사실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무도 담보할 게 그러면 없죠. 사실 네. 공급량은 늘어지고 가격은 떨어지면 사실 사람들의 관심은 없어지는 게 이 시장이니까 네. 결국에는 굉장히 안 좋았던 건데 네. 지금의 이제 디파이 시장은 기초 자산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기초 자산이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많이 매수하고 있는 실물 자산들이에요. 특히 채권이 그렇습니다. 네, 채권. 네. 네, 2023년도 4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디파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메이커다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메이커다오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시총이 높은 토큰을 담보로 해서 1달러에 상응하는 다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주는 곳이에요. 네. 근데 이 다이라는 곳이 2021년도에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다이라는 것들이 많이 사용되니까. 네네. 근데 여기서 그 사람들 2023년 4월에 뭘 했냐면 우리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자자의 어떤 유동성이 말랐어요. 네. 기존의 어떤 금융권에서. 근데 돈이 많은 그 메이커다오가 자신들의 그 자금을 전부 다 달러로 바꿔서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해요. 미국 국채를. 네. 그때 당시에 미국 국채가 금리가 막 4%에서 5% 막 이렇게 가던 시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국채가 가장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에서 30년 이상 만약에 5%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랑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서 모든 자산을 거기다가 다 매입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블록체인의 자금이 지금 미국 채권을 갖고 있는 보유량을 보면요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정말요? 네. 사람들이 야, 많이 이건- 모르는 사실이에요. 이건 저도 몰랐어요. 우리나라가 네. 17위고요. 네. 올해 기준입니다. 네. 그 블록체인에 있는 자금이 사는 규모가 16이에요. 와, 우리나라보다 네. 한 개 더 높은 네, 거네요. 300빌리언이 넘습니다. 네. 즉 3,000조가 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블록체인 그 시장에 자금이 다 매입하고 있고요. 결국 기존의 금융시장과 그 블록체인 시장이 서로 엮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의 금융시장도 이제 새로운 뉴머니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많은 국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요 큰 손이거든요. 그럼요. 채권 시장에서 큰 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하면 사실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받아줄 그렇죠. 사람이 없으면 맞아요. 이제 사실 큰 영향을 받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메인스트림에서도 새로운 자금, 즉 블록체인 시장의 어떤 자금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이제 시작하는 우와. 국면에 오고 네. 또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또 이 사람들은 다시 디파이로 가져가서 자신들의 다이를 예치한 사람들한테 이자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 금리가 고정으로 5%가 넘어요. 와.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을 신봉하는 모든 자금들이 전부 다 이 프로토콜로 네. 모이고 있는 실정인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다 국가 기반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일본도 전부 다 서로 다른 금융시장을 갖고 있는데 블록체인은 유니버설입니다.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파급력이 엄청 큰 거예요. 왜냐면 자금 수신이 굉장히 자유롭고 그 규모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디파이가 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 기존의 금융시장하고 어깨를 걸기 시작했다. 근데 어깨를 걸었다는 게 같이 투자하고 어깨 건 게 아니라 이 기존 금융시장에서도 무시 못할 만큼의 사이즈를 가진 하나의 자본시장이 돼버렸다라는 게 사실인 거죠. 와, 진짜 흥미진다. 이게 많은 분들께서도 아마 이거 처음 많이 알게 된 사실일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월가와도 굉장히 좀 밀접한 어떤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질 텐데, 지금 월가의 자본들이 ETF라는 형태로 지금 크립토 시장에 어떻게 보면 유입이 되는 건데, 그럼 디파이와는 지금 어떤 식으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비트코인 ETF와 이제 디파이는 사실 연관관계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단지 이제 비트코인 ETF나 아니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면 이 시장이 이제 활기를 띨 테니까 어떻게 보면 디파에 있는 자금들도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많아진 거죠. 기존에는 채권만 샀는데 ETF의 어떤 수익 증권을 살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런 식으로 서로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고리가 많이 생기고 있다.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디파이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또 많이 좀 가지게 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메이커다오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디파이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퍼프덱스라고 하는 섹터가 가장 유망하다 생각합니다. 퍼프덱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돼 있어요. 뭐냐면 무기한 선물 거래소예요. 선물 거래,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사실 국가에서 승인된 사실 금융사들만 다룰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근데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는 거는 사실 블록체인은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이념 자체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탈중앙화해서 이제 선물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왜 좋냐면 첫 번째로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시장이에요. 기존의 벤처 캐피탈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투자를 했는데 투자 회수를 못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수익화를 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거나 대부분 수익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실패로 귀결되는 게 굉장히 많았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몰캡들, 즉 알트코인들이 다 이 지경일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떤 레슨에는 과거에 배웠던 거를 좀 다시 적용해 볼 때, 그러면 수익이 창출되는 디파에서 그러면 것들이 뭐가 있냐 찝어봤을 때 이 퍼프덱스 무기한 선물 거래소는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수익이 잘 나온다고 해서 그럼 내가 어떤 이득을 받는데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무기한 선물 거래소는 되게 특이하게도 자신들이 발행한 토큰을 예치해 두면요, 그 무기한 선물 거래소에서 나오는 수익을 전부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즉 무기한 선물 거래소를 회사라고 치면 회사의 지분이 토큰인 거예요. 그래서 그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꾸준하게 배당을 해요. 근데 그 배당 규모가 작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약간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가요? 위험성이라는 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가 있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는 사실 디파이에 다 있는 리스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감당을 해야 되는 리스크라 생각하고 그래서 해킹에 사실 취약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해킹을 당했을 때 자신들의 프로토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인슈런스 펀드도 많이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해가지고 구제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토큰을 예치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배당률이 30%가 넘어요. 와, 30%면 진짜 너무 큰데요? 크죠. 일반 기업들이 30% 배당하면 입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이 퍼프덱스 시장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왜냐면 워낙 초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자금이 하루에도 하나 기준으로 한 개 프로토콜이 한 3천억씩 거래량이 발생돼요. 작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여기서 그 사람들이 이득으로 취하는 게 0.02%예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가져가면은 그래도 하루에 뭐 10억 이상의 어떤 그 수익이 발생이 되고 중간에 뭐 은행처럼 여러 가지 인플로이를 고용한 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그냥 프로그래밍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비용도 굉장히 없고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주주들한테 환원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벤처 캐피탈들이 가장 익스포저를 요즘 많이 주고 있는 곳이 퍼프덱스 시장이에요. 향후의 성장성도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 있고. 엄청 크죠. 그럼 대표님도 이 분야를 가장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최근 이제 2달 전부터 이 시장이 눈에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DYDX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벌텍스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GMX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곳 다 전부 다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요. 수수료를 주주들한테 환원시킨다라는 똑같은 걸 갖고 있고 이 세 군데가 전부 다 토큰들이 시총이 굉장히 큽니다. DYDX는 이미 시총이 2조 원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벌텍스라는 것은 이제 뭐 한 3천억, 4천억 되고 있고 GMX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작지 않은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와, 우리가 DYDX는 또 워낙 계속 좀 오랫동안 좀 유명했었던 맞아요. 프로토콜인데 그 만약에 그럼 초보 투자자들이 이걸 이제 처음에 접근하게 됐을 때 이걸 이제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 좀 쉽게 공부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투자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있는 뭐 책도 없고 근데 그렇죠. 뭐 유튜브가 사실 가장 빠릅니다. 그렇죠. 유튜브에서 DYDX 쳐보시고 네.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또 요 말고도 좀 전통적으로 또 좋았던 그러니까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좀 있을 텐데 추가적으로 뭐 한두 가지 정도만 더 네. 추천 가능할까요? 네, 그 최근 이제 2023년도 이제 상반기, 그러니까 3월달 전, 그다음에 2022년도 이제 하반기 12월달부터 시작. 2020년도 12월부터 3월까지 굉장히 곽강받았던 섹터가 그 LSD라고 하는 섹터가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이게 LSD가 뭐냐면 Liquid Staking Derivatives라고 해서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면요, 이더리움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돌려줍니다. 네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퍼프덱스랑 원리는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그 토큰을 예치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환원해준다. 이 시장인데 네. 이더리움은 그나마 퍼프덱스 시장의 토큰들보다 시총도 훨씬 크고 안정성이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다 생각하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초보 투자자들은 다른 거보다 그냥 LSD 관련된 이더리움을 차라리 LSD 플랫폼에 예치를 해서 뭐 따박따박 뭐 4%에서 뭐 한 5% 사이에 이자를 가져가는 이 플레이도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좋은 이것도 거다. 국내 이제 어떤 대형 그 중앙 거래소에서도 이미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라서 그렇죠. 굳이 뭐 복잡한 디파이로 넘어올 필요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그 거래소 맞습니다. 사용해서 이제 이용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시중 금리보다 어떤 높은 이자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좋은 지금 대안이 될 수 있죠. 이더리움 물량들은 거의 다 이제 많이 묶여 있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다들 알고 계시고 굉장히 좀 현명하게 이제 투자를 좀 해 나가시는 그런 맞아요. 과도기다라고 생각이 좀 맞아요. 합니다. 네.